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진욱 대변인은 저희 취재 편의점 첫 방송이십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네, 주로 종편에서 많이 뵀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나오신 분들께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있는데 저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처음 출연하게 된 김진욱입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 했고요. 또 교육부 장관, 정책부 장관 했고 민주당에서 그 대변인을 역임했었던 참 하나 더 있었네. 네. 가장 최근에 경기도 대변인까지 했었던 김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종종 모실 수 있기를 악망합니다. 불러봐 주십시오. 네. 두 분은 원래 잘 알고 계시죠? 얼굴 많이 봤죠. 얼굴만? 네.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또 저기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고 토론하실 때 늘 좀 자주 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제 그 송영길 대표 시절, 이준석 대표 시절, 그 당직자로서 두 분이 서로 소통하셨던 그런 사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합이 어떤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어제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의 소리 보도 보고 야, 김대남 행정관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구나. 저는 그 연설한 거 있잖아요. 50분 혼자서 막 읽었던 거. 그 왜 혼자 그렇게 읽고 있냐. 기자들이 엄청 비판을 했었는데,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답답해하고 있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김대남 행정관의 목소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대변인부터 하시겠습니다. 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 역시 또 청와대에서 저도 한 2년 가까이 근무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들, 지금의 대통령실 출신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봤는데, 확실히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과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네. 아마 밖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보다 민심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안에서야 아무 말도 못하지만 밖에 나오면 자유롭게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에 부합한 얘기를 했겠죠. 물론 본인이 나와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이 불이익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의 본인 사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저런 증언들이 꽤 나올 건데 핵심은 여사의 목소리, 여사의 녹취록, 대통령의 목소리, 대통령의 녹취록이겠죠. 그것도 나온다고 해요. 조만간. 저는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그게 스모킹건이 될 거다. 결정적인 것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건 제 3자의 증언이잖아요. 증언인데 그 증언을 들어보더라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단 그가 지금 그 공천 신청을 했고 예비후보로 뛰었던 사람으로서 일정의 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가감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이명수 기자는 정말 마력이 있나 봐요. 그 김건희 여사도 동생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도 아우님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쭉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동훈 당대표 출마했던 그 얼마 전에 있었던 7.23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한 대표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 70억 여론조사 예산 가운데 2회 정도를 본인 인지도 조사를 했다. 대선 출마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당의 선거 비용을 본인 개인 비용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전당대회 당시에 TV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맞아요, 한동훈 후보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합니다.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왜 했냐. 특히 이 전당대회 그 당시에 총선 기간 동안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각 지역의 판세를 분석하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뭐 이런 부분들을 두 차례나 했다는 거 아니냐, 네. 왜 했냐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답변하기를 당시의 선거 전략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는 것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가 필요했다. 그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무 개입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어저께 지적한 거잖아요. 이런 거죠. 전당대회 때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 그 많은 여론조사를 한 중에 2건이 한동훈 대표와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네. 이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에게 소스를 줍니다. 야, 너 그거 취재해봐 이런 거. 야, 그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이거 좀 취재해서 기사를 좀 써주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라고 하니까 실제 이명수 기자가 이걸 기사로 써요. 네. 쓰고 나서 며칠 뒤에 이게 이제 TV 토론회에서 실제 원희룡 후보가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이 상황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이 상황이 결국은 어떤 이 대통령실에서 소스가 나와서 이것이 전당대회까지 활용이 된 그래서 당무가 개입된 거 당무 개입이다 네. 이런 주장인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정확하게 그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지 또 거기에서 몇 건을 한 대표에게 했는지 이거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합니까? 네. 내부 관계자가 얘기해주지 않는 한 이걸 알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명수 기자에게 소스를 주고 취재를 지시하고 네. 그 취재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 그걸 바로 활용해서 전당대회 TV 토론회에서 활용을 했다. 원희룡 후보가. 예. 이랬다면 이거는 뭔가 대통령실에 의한 그 전당대회 대회라는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만은 하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에 그 총선을 앞두고 내가 좀 두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 김철근 총장의 노선은 두둔할 이유가 없다가 노선이에요. 전혀 그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알고 네. 그걸 대통령실에서 정보를 알고 기자한테 주고 기자가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질문으로 나오고 그러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문제는 아니니까 내용은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당대표 인지도나 당대표가 어디에서 인기가 좋은지를 봐서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유세나 이런 걸 배치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할 수는 있다. 그거 뭐 못할 건 없죠. 예. 왜냐하면 당대표니까.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그 판세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당에 누가 가장 예를 들면 유력한 그 국민들에게 어느 지역에 누가 좀 먹힌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으려면 네. 이런 저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 조사의 내용을 알고 그걸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기자한테 주고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게 기사화되고 그리고 그게 다시 전당대회 토론회 장에서 왜 당신 여론조사를 왜 했어? 네, 당비로. 이용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는 이 과정이 이명수 기자의 사실상 문제시 될 수 있죠. 사실상 당시에 이명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수 유튜버들이 적극 가져다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용도로 썼다라는 게 이제 오늘 아침 이명수 기자 인터뷰 내용인 건데 사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나요? 일종의 야 기사 좀 써줘 해서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뭐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전당대회라는 거는 이제 당 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각 캠프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예전에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누군가 이 당대표를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흘려주고 소스를 주고 취재를 시키고 그 취재된 것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활용하게 하는 이것이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대단히 문제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김대남 씨가 대통령 향해서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런 전혀 그런 거 없죠. 네. 사실 네. 이 그 대통령실 예전에 네,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갔다 오면요 없던 애국심도 생기듯이 마치 우리가 외국 나가면 네. 애국심이 막 이제 네. 생겨나잖아요. 네.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갑고 태극기 보면 더 반갑고 네. 그런 것처럼. 공항에 LG 삼성 보이면 괜히 그럼 반갑고. 진짜 반갑죠. 그런 것처럼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도 어느 정도의 충성도, 노열티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지만 가서 근무를 하고 나올 때 되면 사실은 그게 훨씬 배가가 되거든요. 그럼 나오면 누가 뭐 어떤 얘기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실드를 친다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경험한 상황은 이런 건데 당신들이 경험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치 그 안에서 대통령은 조금 낮게 평가하고 네. 근데 여사는 높게 평가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처음 보는 초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김대남 씨라는 사람을 아세요? 혹시? 전혀 모르는 예, 분이에요? 예.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은 같지는 않던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권성동 의원 소개로 이제 들어와서 조직 활동을 이마빌딩 시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 때 결합해서 이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막 이래요. 아니 뭐 회사 경영하려면 뭐 알고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맡기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주저리 떠든다. 본인 실력이 안 드러났다, 막 돌겠다, 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은 정치권에 별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분 자체가. 근데 이분이 이게 세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정치를 했던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공이 전혀 없고 예. 아무리 친한 기자라도 예. 저는 누워서 침 뱉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이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경험도 별로 없고 네. 회사 직장 다니다 이렇게 와서 그 선거운동 도와주고 자리나 하나 얻어서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이렇게 들여서 네. 일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에 들인 그러니까 것 자체가 가까이 두고 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별로 거짓말은 또 안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예? 본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해 기자한테. 그래서 정치할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제가 통화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네. 솔직하신 분 같아. 네. 한 1년 11개월 동안 네. 통화한 내용들에 보면 네. 이분은 그 이명수 기자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본인의 네. 의사를 표현해요. 네. 특히 자리 아까 말씀 그러니까. 나오셨으니까 본인의 자리 욕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예. 근데 제가 그 경험하는 어떤 그런 그 경험치로 보면 어떤 자리를 욕심을 낼 때일수록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발언을. 네. 특히 발언을. 제가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 이게 수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세평에 다 정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자리를 목표로 했을 때는 더 조심하고 예. 언론인들 잘 안 만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뭐 예. 매일 방송에 나오시던 분들도 예. 어떤 자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안 언론 나와.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해. 예. 방송 활동 안 하시고 예. 기자들 전화 안 받거든요. 아니 현근택 변호사 수원시 부시장 가기로 했는데 한 달 전부터 말을 안 해요. 뭘 물어봐도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예. 정치를 기본을 아시는 분들은 예. 그런 인사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미리부터 자기가 조심해요. 그 자기가 과거에 썼던 뭐 SNS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우잖아요. 다 지우고 저기 그 SNS 계정도 다 삭제, 비공개로 다 돌리고. 돌려놓고 예. 자기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가시기 전전날인가요? 예. 까지 통화를 하시고 그러니까요. 나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출근해 라고 출근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야 이분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다. 그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야, 나 월요일부터 저기 출근하기로 돼가지고 이제 통화 못해. 약간 이런 투예요. 종로에 있어. 서울보증보험이라고 그 감사로 가기로 했다. 막 이러면서 야, 나는 정보 파견이잖아. 사장보다 낫다. 뭘 못한다. 나한테 그러니까 만고 땡. 망고땡. 만고 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망고 땡 자리입니다 그거. 그 맞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뭐 차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월급도 좋고 그러니까. 법인카드 한도도 크고.
야, 정말 제네시스 망고땡이에요. 80 나와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뭔데- 그게 금융기관이라 굉장히 그 보수가 좋아요. 예. 아니 그리고 3억 굉장히 유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거든. 예를 들면 3년 동안 10억. 공공기관 자리 중에 예. 금융과 관련된 쪽은 연봉이 세요. 그리고 뭐 별로 크게 감사받고 이럴 때도 아니거든요. 보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관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경영 성과라든지 경영 평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사는 사실 그 2인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지만 네. 책임질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별로 역할이 없는 그런 자리라서 사실은 기관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정말 일을 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족적을 좀 남겨보겠다, 성과를 확실히 좀 남겨보겠다, 내 이름으로 된 어떤 이 그 사업을 하나쯤은 만들어내겠다 이런 네. 이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관장을 지원하시고 나는 그냥 뭐 시간 좀 잘 보내면서 월급 좀 잘 받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그 자리로 이제 지원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골라간 거야. 네, 골라갔어. 내가 골라간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봉 좋고 이런 데로 골라갔어. 1억 구 연봉 좋은 데로 내가 골라간 거야. 예. 근데 골랐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가 힘을 써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본다면 근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뭐 김 여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확실하게 여사가 보내줬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누군가는 어쨌든 이분이 거기가 이제 이 금융기관이지만 정부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천하는 몫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을 추천을 누가 했을까? 또 그 추천을 받고 어떻든 검토를 했을 때 네. 이분이 단순하게 제가 이분 잘 모릅니다만 이분이 어떤 금융기관 쪽 출신은 아니신 아니죠. 것 같아요. 토건, 토목 뭐 이쪽 네. 건축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용인 처인구에 가서 그렇죠. 개발 네. 예? 그거 그렇기 얘기를 하려고 때문에 했던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어떤 관련 경력이 없는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해서도 항공기업 가장 많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항공업계에 대한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리를 갖느냐 이런 걸 문제 삼잖아요. 근데 그분 월급이 뭐 700만 원대? 이분이 지금 3억 연봉 3억을 6천. 넘는 정도면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월 3천 정도 되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 그런 자리를 가잖아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정치권 낙하산들이 많이 가는 데가 금융권이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튼튼한 뒷배가 있다는 예. 얘기가 증명되는 거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불나방처럼 와서 완전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언론인과 정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아무리 좋아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건데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수도 없는 통화를 많이 해서 자기 형제 부모들한테 한 얘기보다 더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뭘 믿고 도대체 뭘 믿고 다 얘기했어. 아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고 얘기를 이렇게 해서 고향 선후배래. 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보면 내공도 없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예? 아무 얘기나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자녀 문제야. 야, 니네가 좀 세게 좀 다뤄봐봐.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 문제는 네. 이분이 얘기 안 틀어도 내가 보기엔 전당대회 때 사실은 네. 한동훈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한동훈과 여사의 문자 얘기로 그냥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한동훈 개인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고요. 한동훈이 정치를 잘할 것 같냐?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냐? 진짜 제3자 특검은 제대로 할 것 같냐? 뭐 이런 걸 그냥 확 세게 좀 얘기를 하고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못을 박아도 못을 뺄 판인데 네. 예? 그 개인에 대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여사 공격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네. 이런 전당대회가 돼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정철, 박영선, 이거 둘 다 정신 나간 거야. 대통령실 웃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한 비서실장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설이 있었을 때 대통령실 웃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분은 그 객관적 시각에서 대통령실을 보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당시에 그 이제 설, 네. 소위 양정철 비서실장, 뭐 박영선 총리 설이 나왔을 때 정말 보수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다 경악을 했죠. 아니 아무리 이게 아이디어 차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래서 정말 경악을 했었던, 아마 그런 그 경악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아마 제가 볼 땐 저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에서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던가. 만약에 저 출처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엄호를 하지 않았을까? 태도를 바꿔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특히 총선에서 이렇게 패하고 뭔가 새로움을 찾아내는 어떤 극단적인 새로움을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아마 바꿔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또 누구야? 바보 아니야? 뭐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오잖아요. 예. 예,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 이후에 통화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화가 있었다면 야 내가 그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그러지 않았었을까라는 뭐 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핵심구에서 빗겨난 사람이야. 핵심 라인에서. 핵심 예. 라인에 없었던 거지.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기획하거나 예. 그것을 뭐 혹시 뭔지 알았거나 이랬으면 이렇게 얘기는 않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껴져 있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껴져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예. 실제로 그 용인 갑에 가서 네. 엄청 일찍부터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을 했기 때문에 예. 무지무지 많이 팔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행정관이다. 네. 근데 갑자기 이 업무가 쫙 딱 내려오는 나오니까 거예요. 예. 김대남이 이 기자한테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저기 뭐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재밌어요. 네. 뭐라 하고 다니면 입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로 뭐라 하고 다니면 입을 막아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고발사주 검사장 시켜줘.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시켜줘. 예? 예. 이 행정관 서울보증보험 감사시켜줘. 시켜줘. 저 입막은 같아. 예, 보니까. 김막음. 입막음입니다. 예. 뭐라고 해야 되겠네. 출세하고 싶으면 이 정도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 그런 정도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 심각하면 대체로 물러나잖아요. 사의 표명하고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분 또 가만히 있고 대통령실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걸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조치만 조치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분 제가 그 예상컨대 찬바람 불기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지 않으실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할 수밖에 없다. 야, 근데 지금 이분만 문제가 아니라 뉴스토마토 명태균 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제 그 두 분에 대해서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회계 책임자 알파벳 이 씨 이 세 명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개혁신당 계속 공개 저격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대표 측이 허은하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모 씨를 또 뭐 공개 저격하고 허은하 대표의 그 SNS에 뭐 본인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을 숨기지 않아요. 계속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허은하 대표 측이 이준석 의원 측을 궁지에 몰려고 칠불사 회동을 뭐 제보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도 인내심의 한계를 넘고 있다. 법적 대응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신당 얘기해 주세요.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하나. 일단 네.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한 네. 내용은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이다. 네. 그리고 그걸 뭐 전당대회 때 뭐 이긴 최고와 허은하 대표의 경쟁에서 뭐 누구를 지지했다 뭐 이런 것까지 거짓으로 지어서 본인의 내피셜로 막 연결을 해서 얘기를 했던데 제가 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었고 다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서정욱 변호사.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 법적 대응 합니까? 아마 서 변호사 대상으로? 아마 김범준 씨가 하겠죠. 그 허은하 대표 비서실장. 지금은 아닙니다. 아, 이제 그만둔. 네, 그만뒀고 전 비서실장인데 네. 김범준 씨가 뭐 알아서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고소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제가 저희가 당해서 할 건 아니고. 어떤 대응을 하는 건 없습니다. 네. 예. 그런 그래도- 상황이고요. 네. 나는 서정욱 변호사가 이분이 좀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고 했다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예. 사진 찍은 거? 여사랑 사진 찍어가지고. 예. 여사랑 사진 찍은 거. 예.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닐 사람인데. 서정욱 변호사도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다고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런 걸 이렇게 하고 다니는. 들으셨죠? 네. 하고 다니는 분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서 변호사가 저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데 네. 서 변호사가 이 상황에서 왜 이걸 들고 나와서 했을까 공격의 포인트를 개혁신당으로 방향을 틀려고 네. 자꾸 이걸 키우는 건데 개혁신당이 뭐 구릴 게 하나도 없고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단 일도 실드 칠 일도 두둔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비판하면 비판하지.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2명의 여성 대통령을 뽑았다. 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정도로 세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예. 저희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그 답정너처럼 뭘 정해놓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해준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서정욱 변호사의 그런 플레이는 이 명태균 게이트의 의혹의 핵심을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로 포커스를 맞추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자꾸 부풀려서 얘기를 하니까요. 예. 김진욱 대변인 그렇게 어떻게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여사의 공천 개입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여사의 공천 개입 얘기는 뒤로 쏙 빠졌잖아요. 그리고 칠불사, 네. 이준석 대표, 홍매화, 홍매화, 네. 뭐 이런 삽질, 뭐 이런 것들만 네. 나오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죠.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해요. 이걸 마무리하려면 네. 그 마무리 희생양을 제가 볼 땐 개혁신당으로 잡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소수의 정당이고 뭐 좀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어쨌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것은 개혁신당 쪽 인사들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계속 이거를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여기서 멈출 건 아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특검 뭐 법안 발의할 때 이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사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지금 이명수 대화 좀 전에도 네. 나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사의 의중을 대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친윤계 인사가 이걸 대리해서 의중을 전달했고 그걸 관철시켜 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또 김대남 씨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철규 의원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저는 고소고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명을 잘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지금 핵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다른데 성동격소식의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잠시 임시적으로는 가려질 시선이 잠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본질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 그렇죠. 문제다.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상당한 유력자들,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하고 어깨를 겨두며 활동을 한 것은 맞는 거 아닌가.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뉴스토마토에서 3차 보도가 나올 예정인데 상당히 재밌을 거고 상당히 파문이 클 거다라고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성철 소장에 따르면
뭐 명태균 씨 손바닥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셨다. 명태균 씨도 손바닥에 왕자 썼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그 육성 파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윤석열이가 뭐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본인보다 월등히 그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심이 돼요. 글쎄요, 이제 뭐 어떤 기사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상당히 재밌는 분은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얼굴도 알고. 네. 뭐 얼굴은 뭐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단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뭐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루 정치권에 예. 좀 정치권에 그래도 꽤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PK 쪽에 네. 경남 쪽에 그 국회의원 출마하고 의원이 되시고 이런 분들은 꽤 아실 거예요. 네. 뭐 몇 사람 또 증언도 하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 사실은 그 뭐야 지난주인가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한 번 딱 통화하니까 아 이분은 기자보다는 검찰하고 대화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연락을 해오는데 제가 연락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자료도 계속 보내요. 예. 적극적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그 언론인들한테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연락 오는 대로 다 받는 것 같아요.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언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저기 SNS에는 뭐 정치인들 그렇게 저격을 하면서 동시에 그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기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좀 기자의 감으로 볼 때 이거는 검찰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더라도 검찰에 지금 뭐 아마 압수수색을 했죠. 조사 중일 겁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 김영선 전 의원, 예. 회계 책임자, 예. 명태균 씨,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예. 별건으로 다른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상관없는 네. 정치자금 위반 혐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만 뭐 세비 반땅,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사 대상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명태균 씨가 10시간 전에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취조인지 내 말을 듣고 싶어 왔는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길 바래 찾아왔는지 오늘 보도 예정이다 하면서 문자 보내고 얼토당토 안 한 질문 바빠서 못 본 질문에 답장을 못하면 사실인 양 보도하는 언론사가 많아 당분간 인터뷰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 기자의 그 질문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올릴까봐 저도 문자 안 보냈어요. 장윤성 기자가 이거 보냈다 이럴까봐 절대. 그리고 그만 보내세요 저한테. 이 방송 꼭 보셔야 될 텐데. 아니 방송을 다 봐요. 방송을 보더라고요. 방송을 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할 거 있으면 반론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재밌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고 그런데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소통의 당사자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응을 지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전직 청와대 행정관으로 볼 때 이 정도 사안이 커지면 내부가 굉장히 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 처음에 이제 이런 소문이 나요. 지역에서 누가 뭐 대통령 일가를 팔고 다닌다 막 이런 막 소문만 나도 그런 게만 나도 민정수석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의법 조치도 하고 하죠. 저도 예전에 있을 때 그런 케이스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가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때까지 만약에 대통령실이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민정 기능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여사를 팔고 다니고 대통령을 팔고 다니고 거기에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정도 얘기는 지역에 가면은 엄청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게 소문이 다 보고가 됩니다.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경찰이든 어디든 이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다 이거 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접하면 이게 위로 모이면 결국은 대통령실에 와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확인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확인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니에요?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게 너무 사실이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또 여사께서 많은 분들하고 대선 전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하고 그 무시로 소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전화 통화도 하시고 문자도 많이 하시고 텔레그램도 많이 하시는데 이 흔적들이 사실은 다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써먹어야지라고 해서 남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여사하고 통화하거나 여사한테 문자를 받으면 이게 굉장히 큰 가문의 영광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녹취를 하거나 문자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내용이 나올지 사실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의로 본인이 이제 그 문자를 놔뒀거나 녹음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녹음되는지도 모르게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수사기를 가져가면 거기서 몇만 건의 녹취록이 나온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사하고 예를 통화했거나 특히 삼성폰이나 이런 건 다 자동 녹음 되잖아요. 네. 아이폰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삼성폰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그 수사기관에 가면 그게 다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송영길 대표가 최대 피해자지 사실은. 여기서 왜 송영길 대표가 아니 그 녹취록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마치 그걸 무슨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사하고 통화해서 뭐 너무 좋아서 뭐 간직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녹음되는지도 모르게 다 녹음돼 있고 찾아보니까 녹음이 돼 있어서 이거 무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고 창원시의 6급 공무원한테 내가 승진시켜주겠다 이러면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사정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의심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라고 부탁했을 수 있잖아요. 검찰에 총장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그거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처음 만나서 처음 수인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했다면 그런 건 갑자기 다 패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했다는 거고 명태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신뢰하고 그 신뢰가 담보가 돼서 소개를 받으면 네. 사실 그 중간에 했어야 할 여러 단계들 이런 것들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에서 네. 공직 후보도 아니고 전과 기록을 조회하지는 않겠지. 그건 잘못 조회하면 그러네. 예, 개인정보법 위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걸로. 예. 근데 그러니까 세 평은 들어보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건 알아볼 텐데 저는 서명원 씨인가요? P&R 리서치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가장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대목이 왜 명태균이라는 이런 사람을 뭐 김종인 위원장도 또 김영선 의원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배우시고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왜 이분의 이렇게 그 영향 아래 있었던 거냐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의도에 의원회관에 계시면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필요악 비슷하게 의원한테 와서 자꾸 이런저런 좋은 정보 같은 거 주고 이러면 네. 본인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굳이 막 내치거나 멀리해서 자기가 그런 분들이 밖에 다니면서 또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훅 빠지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의도에 특히 의원회관 쪽에 정말 재밌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명태균 씨가 어제 JT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본인 해명이에요. 지난 총선 때 자신이 돕던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될 상황이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것은 맞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발표 전에 미리 컷오프를 알려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전화 와서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워딩에서. 근데 하여간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탁을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거절했다. 이런 맥락의 입장을 JTBC의 보도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요. 뭐 어떤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수습 단계로 간 거죠. 수습 단계로 갔다. 파장이 워낙 커지기 커지니까. 때문에 이거를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문자라든지 여사와의 통화 녹취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본인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를 하기 위한 수습 국면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한 건 맞지만 여사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사를 털어주는 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어떤 시도는 했었지만 네. 성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왜 이런 부탁을 하죠? 김건희 여사는 그냥 여사일 뿐인데 김 여사가 무슨 공천관리위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슨 당직자도 아니고. V0잖아요. V0? 거의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야. 아니, V0. 근데 두 이거 가지예요. 말이 그렇지만 제가 이게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한 번 있거나. 성공한 경험이 부탁했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또 부탁하면 될 것 같은 힘이 있다고 본인이 믿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2년도 케이스를 놓고 보면 성공한 경험칙이 조금 더 작용되지 않았었을까. 그때도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능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뭐 본인은 실패했다고 하니까 네.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명태균 씨 아까 이제 말씀 잠깐 나온 중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분 우리 장 기자님께서 통화해 보니까 굉장히 강한 분이다. 네, 맞아요. 캐릭터 독특한 분이다라고 네, 얘기잖아요. 저는 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왜 이분한테 이렇게 빠질까라고 저는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 캐릭터 강한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만나는 사람의 99%가 다 자기 앞에 오면 다 약한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누가 와도. 내 앞에 오면 다 일단 꿇고 시작해요. 네. 그런데 꿇지 않고 나보다 더 강한 캐릭터가 와. 그러면 일단 호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나한테 굉장히 직언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뭔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뭔가 더 신뢰가 가는 느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잘 활용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또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허성모 의원에 따르면 이분이 낙선자들, 그러니까 정치하고 싶어하는 낙선자들한테 부탁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판을 뒤집어야 돼. 그러면서 막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는데 실제로 다 따져보면 불가능해. 뭐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약을 뒤집어 막 이렇게 하면 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허성모 의원이 지역
정치인들 취재해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일파만파 계속 커질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2의 명품백 사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윤건영 의원실이 문의를 했어요. 이런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 해당 사항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중선관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예.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도 불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은 무혐의다. 이렇게 종결 처리한 거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서 지금 뭐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요건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네, 공부 열심히 한다. 다른 사례에서 나의 어려운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작동이 된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정말 여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여사라는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우리 이렇게 칭호를 쓰는데 영부인께서는 사인이면서 또 공적인 존재이면서 뭔가 그게 다 섞여 있는 그런데 법률적으로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마치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그 3차원, 4차원 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의 영역에 계신 분이잖아요. 요런 느낌, 요런 법률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데도 걸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초인이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최순실은 뭐예요? 최순실 일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사인이잖아요. 경제 공동체는 뭡니까 그럼? 영부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거기 최순실은? 아니 진짜 경제 공동체는 부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목소리나 녹취가 국민들한테 증거로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딱 떨어져 나오면 그걸 어떻게 피해갑니까? 예를 들면 당무 개입이든 뭐 공천 개입이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것뿐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 초반대인데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는 순간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하면서 했던 밀접하게 많은 연관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증언이든 증거를 가지고 직접 뭐 예를 들면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도 지금 무슨 뭐 법률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계속 부글부글 끓고 물이 딱 100도씨 가기 전에 거의 한 95도씨 정도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딱 정점을 찍는 뭐가 없는 거예요. 딱 문제는. 스모킹 건이 딱 나와야.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주장이. 김대남이 주장. 명태균의 주장. 그다음에 이 씨의 주장. 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주장에 딱 뒷받침할 만한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이건 게임 끝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게임 끝이 아닌 사례를 봤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이 명품백을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걸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목소리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있어도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무혐의로 가고 있는 불기소로 가고 있는 이 경험들을 지금 이제 공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역시 문제라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이 하는 걸 보니까 권익위가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냈네. 근데 그걸 또 검찰이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선관위도 또 따라하는 거고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발전에 맞느냐 정의롭냐 당연히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이 지금 용인이 되고 있는 이 사회 이 분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다 바로 잡힐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이든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야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칠 거예요 도대체. 예? 저는 권익이든 검찰이든 전부 다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놔둘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걸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특검을 언제까지 거부하실지.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데 특검을 이제 또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어제 그 거부권 행사 제의 요구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10월 4일 날 대통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10월 5일 날 국회 본회의 열어서 재의결 처리하고 10월 7일부터는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25일까지는 그냥 국감 전국이 되는 거고 국감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터질지 지금은 예단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11월이나 돼야 다시 또 특검 할 거야 말 거야 이제 이렇게 상황이 가게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도 저는 궁금해요. 불안하겠죠. 내부가. 네. 네. 저는 불안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정운영 그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태도의 변화가 없거든요. 예. 총선에 저렇게 지고도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바꾼다고 해놓고 몇 개월째 안 하고 장관 뜨문뜨문 바꾸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뭐 쇄신한다 그랬더니 더 센 사람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더 세게 간단 말이죠. 물론 그 생각도 있을 거예요. 25% 정도만 내가 지키면 임기는 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갈수록 그나마 2년 반 정도 이제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2년 반이 남았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기 말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임기 말 현상이 저는 거의 취임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취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국민들이 질려하잖아요. 그냥 아예 보기를 싫어해요. 그럴 정도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들고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내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부자. 그 내부자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불안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계속 다 반국가 단체로, 반국가 세력으로 몰잖아요. 반국가 세력. 예? 네. 근데 뭐 반국가 세력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친국가 세력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좀 이해는 안 가요. 지금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애들한테 뭘 가르칠 거냐. 그러니까 도덕의 가치, 그 다음에 국익의 우선, 그 다음에 뭐 국민을 좀 이렇게 섬기는 이런 자세가 실제로 정부에 없잖아요.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정권이 유지됐을 때, 그 파국적 상황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니? 결국 다 국민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될 텐데, 예산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그것도 제어가 좀 안 되는, 왜냐하면 재의결이 건건이 잘 안 되니까. 예. 그 지금 정부는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아요. 네.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청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거의 다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특히 지금 국정의 어떤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의 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한두 사람 바꾼다고 해서 찾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지금은 이제 이 윤석열 호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를 아마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도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교체한다고 했지만 아마 최장수 총리가 아니라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가는 총리가 되지 않겠냐. 예. 라는 얘기가 점점 이렇게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맞아요. 것도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께서는 뭐 여론조사의 지표를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시니까 아마 그 앞자리가 일자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아마 그쯤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죠. 지금 트리플 악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당 지지율 떨어져,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당에서 다 같이 운명 공동체라고 진짜 같이 죽을 거냐? 네. 누군간 살아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유일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네.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2개의 1심 결판이 나온다. 어떤 그것이 나오면 어떤 내부에서 찾지 못한 동력을 외부의 동력으로 내부를 좀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그것조차도 너무 라이브한 생각이 아닐까. 과연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걸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이 국정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네. 민주당이 바뀌는 게 되잖아요. 그럼 더 위험한 거지. 왜 더 위험해요? 훨씬 위험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나마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뭐다 해서 일극체전이 해서 상당히 비판받은 지점이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지지율 20% 초반인데 보궐선거 어디든 나가면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예? 지금 근데 상황이 10월 16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변화의 지점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죽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변화의 상황이 생기면 물론 그것이 이제 그게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그 어떤 원인 중에 하나죠. 똑같은 이유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데 당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만 나는 반대세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맞아요. 최혜병 특검 3자 특검이지 뭐든 간에 어쨌든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지금 아마 김철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 똑같이 새로움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네. 힘을 가질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아직은 좀 빠르다.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예. 그런 상황이 내년이나 후년쯤에 만약에 생긴다. 그럼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하겠죠. 민주당이 뭐 지방선거, 대선 다 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쨌든 미래의 얘기라서 제가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견인해낼 능력이 없고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의 페이스에 끌려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내일 모레 내일이군요. 예. 내일이군요. 내일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원내 지도부를 또 대통령실에서 따로 부르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당을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내가 당을 직접 관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하게 김여사 특검법, 쌍특검 그 부분을 표 단속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대통령을 국정기조를 바꿔내는 그런 견인차의 역할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양새는 당 지도부를 다 불러서 만찬을 한번 했잖아요. 독대는 없었지만. 네. 근데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 따로 딱 불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 앞두고 예. 원내 지도부를 다시 부르는 거죠. 예. 그런데 결국 그거는 이른바 쌍특검 거부권 행사할 테니 표단속 잘해라. 그 메시지다. 그거죠. 그다음에 플러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산입니다. 예산. 예. 예산. 국민의힘의 의원들 108명이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예산. 네. 지역구 의원들 원내 소수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지역구 예산 따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원내 다수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네.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앞으로 2년 반이나 남았는데 한동훈은 자리도 없어. 대중적 인기도 없어. 네. 뭘 갖고 한동훈하고 같이 하겠어요.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편에 있는 게 예산을 따고
뭐 제가 보기에는 훨씬 유리하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정확하게 각을 쓰고 민심이라도 얻으면 그러면 그나마 의원들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대통령도 인기 없지만 당대표도 인기 없어. 자리도 없어. 왜 돈도 없어. 뭘 갖고 지금 뭘 갖고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투쟁은 잘해요. 권력 투쟁은 잘한다. 권력 투쟁 잘합니다. 제가 보면 오래 못 갈 거예요, 한동훈 대표. 아, 그래요? 오래 못 간다. 지금 벌써 다 당내 고립 작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10월 재보선에서 결과가 나오면 예를테면은 그 야당이 원사이드하게 막 이겨버린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한동훈 대표 그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집권당 대표는 집권당 대표가 생명력을 가지고 정치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표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매번 하신 말씀이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선거의 여왕이. 선거를 지휘하면 무조건 다 이겼어요. 그래서 당내에 출마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줄을 안 서면 안 돼. 박근혜 대표가 와줘야 당선이 되거든. 근데 한동훈 오란 얘기 안 할 거야 아니니까. 그럼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네, 결국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유난 갈등에서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듯이 결기 없이 거의 앞에 가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럼 대중적으로 본인이 했던 약속 어기고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폴더 인상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한동훈 대표 집안에 아주 그냥 오래오래 인상적으로 남을 사진이 될 거다. 상당히 어떤 굴욕적인 사진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김진욱 대변인께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김철근 총장께서 지적하신 문제,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취임 후 최저치인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지율마저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올 만큼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어제인가요? 그 리얼미터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지지율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3% 정도 차이가 나던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지금 대선을 선거 시즌이 아닌 이상 평상시에 40%대가 나왔다라는 건 민주당한테 상당히 높은 지지가 지금 오고 있는 거다. 이걸 더 높이려면은 사실은 대선 기간 때나 돼야 완전히 뭐 진짜 바닥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긁어 모았을 때 한 40, 한 5, 6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3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건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한테 주실 만큼은 다 주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또 리스크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워낙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또 지금 의정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지금 그 커서 아무리 민주당이 실축을 하더라도 그 실축이 실축처럼 안 보이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역풍 맞는다 하는데 제가 볼 땐 역풍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등을 밀어주는 그래서 민주당을 더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요 페이스를 오버하지 말고 저는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한다라는 게 어떤 그 새로운 걸 던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것조차도 이제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연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탄핵이라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동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너무 앞서서 끌고 나가려고 거기에 그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대에게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페이스 이런 정도는 잘 유지하고 가면 제가 볼 때는 한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좀 잘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까요? 이거 검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 구형을 무슨 3년을 했던데 선거법 2년하고 이재명 대표 이 판사들 엄청 열받게 하는 것 같아 이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검찰 입장으로 보면 선거법 같은 경우도 최고 구형을 했고 이 위증 교사도 최고 구형을 했는데 이걸 받아본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검찰의 입장을 맞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법감정에 보면 이건 악의적인 구형으로 보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적 구형이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그 이른바 검찰로서의 어떤 공정한 구형이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처사다. 오히려 더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히려. 예. 근데 최근에 재판부가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검증 관련해서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판사가 재판 진행하다가 잠깐만요 멈추고 공소장 내용에 없는 거 그 질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휴정을 뭐 하고 나가서 판사가 다시 기록 보고 와서 그거 다 빼라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은 좀 살아 있어야죠. 예, 검찰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좀 살아서. 근데 원래 살관수 제일 잘하는 게 윤석열 검찰 아니었습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근데 지금 심의정 검찰 뭐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전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첫 출연이라서 사실 긴장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철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주 뵙죠.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